자, 이제 각 당의 공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공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죠. 그런데 현 20대 국회가 워낙 사상 최악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21대는 정말 혁신과 물갈이 공천을 하겠다라고 여야 공히 그렇게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공천 결과를 두고 볼 때 어느 당이 그 약속을 그래도 좀 잘 지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평을 하는 겁니까? 뭐 자평을 해도 되고 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하셔도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초선이잖아요. 우리 네. 김 의원도 초선인데 네. 정말 4년 동안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주중에는 여의도에서 주말에는 지역에서 다녀오고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우리 국회에 대한 평이 19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최악이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초선 비율이 한국당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한 45% 될 겁니다. 정말로 세계 어느 국회보다도 한국의 우리나라의 초선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제가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17, 18, 19, 20대 다 45% 정도로 초선 비율이 높습니다. 그건 뭐냐? 45% 정도의 물갈이를 계속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모습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불신과 증오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게 우리 현실이죠. 따라서 무엇이냐? 물갈이가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바뀐다고 정치가 바뀌는 거 물론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국회 문화, 정당 문화 더 나아가서는 헌법이라든지 법률 개정까지 포함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로서의 우리가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수혈이 되고 초선으로서 활동을 해도 성과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들 사이에서는 많이 논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회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정말로 일하는 국회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물론 없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벌써 1년 전부터 결정을 했죠. 그래서 1년 전부터 공천 관련된 룰을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는 당원 50%, 여론조사 50%, 그리고 이 비율이 특별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게끔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니까 혁신적으로 보인다든지 대규모 물갈이로 보이는 면은 잘 안 보이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래서 야, 더불어민주당은 왜 바뀌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당원들과 여론의 뜻에 따라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당도 지금 많은 이제 저희들보다는 물갈이 폭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간에 그런 평은 있습니다. 물갈이와 혁신은 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심은 사람들은 또 별거다. 별로 새로운 이제 인재풀을 만들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썩 이렇게 그에 맞는 혁신과 쇄신에 어울리는 사람은 또 부족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한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물갈이를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지 저희처럼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나름대로 체계화된 과정을 거쳐서 공천을 하는 게 좋은지 저는 답은 없다고 보는데요. 21대 국회의 끝 무렵에 가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공천 과정에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에게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사람이 바뀌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기를 또 청와대의 어떤 기본적인 그 정책 기조나 국정 운영에 대한 큰 틀이 바뀌기를 아마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에 거는 국민들의 요구는 그게 아닐까 싶고 다만 좀 아쉬운 건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던 금태섭 의원님이 결국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었죠. 뭐 조국 퀴즈들을 박느니 안 박느니 막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당내 경선이지만 좀 고배를 마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당이 내부 안에서 좀 건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좀 상실된 게 아닌가라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제 저희 미래통합당 공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많은 평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 영입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저는 그거야말로 표로 평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차지하더라도 기존에 특히 대구 경북, 우리 이제 텃밭이라고 하는 데서의 인적 쇄신은 저는 뭐 과거에 우리가 비출 수 없을 만큼 이번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는 실제로 그 지역에서 다선을 하신 중진 의원님들의 큰 자기 희생
또 선당 후사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저희의 교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이 나라가 우리가 30년 이루어왔던 경제 발전이 지금 뭐 침몰하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까지 팽배된 상황에서 오로지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애국충정의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공천의 결과는 결국 저는 표로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아마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질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머지 두 분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 물갈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변경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지율 급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보실 때는 아무래도 탄핵 그 원인이 됐던 친박 이런 의원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엄중히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좀 더 기대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갈이 비율도 의미가 있지만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쇄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아까 김병욱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스템 공천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룰을 권리당원 투표 50%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지역구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을 함으로 해서 뭐 다선인 의원들, 뭐 예를 들면 이종걸 의원 같은 분이 경선에서 탈락하는 굉장히 이변이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현안을 가지고 활동해 왔던 분들이 이제 후보로 낙점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이런 부분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뭐 양쪽 당 다 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공천 결과들이 어떠한 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건 좀 기대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미래통합당 공천부터 평가하자면 김영호 공관위원장 오늘 사퇴했습니다만 큰 그림은 참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번 공천에서 가장 많이 고배를 마신 계파 과거의 친박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계파 갈등 싹을 자르기 위해서 비박 중진들도 사실 컷오프가 많이 됐어요. 그런 차원의 큰 그림은 국민들이 인정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놀란 건 황교안 대표가 놀랄 정도로 공천에 개입을 안 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원외 측근들이 전략 공천에 희생되기도 했고 경선에서 지기도 했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송에서 아마 황교안 대표 비판 제일 많이 하는 보수 패널일 텐데 이번에 공천 보면서 좀 놀랐어요. 마지막에 제의를 요구한 몇몇 지역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자기 사람 심기와는 무관한 지역들이 많았거든요. 그 점에서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공천에 개입 안 하는 역대 유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강남갑에서 컷오프된 이종구 의원이 뜬금없이 경기 광주울에서 단수 공천 받아요. 그럼 강남에 내세우기는 좀 애매하지만 경기 광주 주민들은 감지덕지 받아들이라는 뜻인가요? 이런 식의 이해 안 되는 지역구 옮기기. 이건 물론 작은 변수입니다만 아주 많이 있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큰 그림, 특히 당대표의 공천 개입이라는 지긋지긋한 관행이 많이 해소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보게 되면 죄송하지만 진문공천, 86공천에 가깝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공천이 확정된 사람들 중에 86세대가 63.1%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86의 기수들, 이인영, 우상호, 최재성 이런 분들 전부 다 살아남았고 대부분 단수 공천을 받았고 청와대 출신들도 참 많이 이번에 공천이 됐는데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13명 중에 친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당원들이 그만큼 친문 위주로 똘똘 뭉친 중도 외연 확장보다는 이 진성 당원들 위주로 결집된 것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과거 20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모습을 저는 많이 떠올리게 하거든요.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고 꼭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컷오프 됐는데 살아서 경선하게 됐어요. 이분 대표적인 친노 친문입니다. 김해 지역구에. 그리고 조정식 정책위 의장, 당초 공간위에서는 경선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에서 이분 갑자기 단수 공천 줘요. 명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추경 앞두고 정책위 의장 바쁘니까 경선할 시간 없다가 명분입니다. 제가 좀 과하게 말한 지언정 이런 명분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위에서. 이런 식으로 친문인 사람들은 컷오프 됐다가도 살아나고 아니 경선하라 했는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단수 공천을 주는 이러한 디테일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워야만 살아남는 정당인 건가? 금태섭 의원 이번에 떨어진 것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중도 외연 확장을 할 것인가? 지난 총선에서 핵심은
이해찬 대표와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였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해찬 대표 생활했습니다만 그럴 정도로까지 중도 확장의 의지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수성하는 위치가 되면서 내 사람 내 식구 챙기기에 좀 더 골몰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지난 총선의 새누리당과 닮은 점이 많이 보입니다. 반론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김 의원님. 네. 뭐 일일이 실명이 거론해서 제가 또 실명에 대한 답변을 내는 건 적지는 않는 것 같고요. 청와대 출신들도 많이 이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우리 24명이나 본선에 갔더라고요. 아이고도 이제 뭐 중요한 뭐 권혁기 춘추관장이라든지 김우영 비서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경선 과정에서 탈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팩트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론이나 일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개파, 계보 또는 친노, 친문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절대 그게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린 거죠. 서로 인간관계라든지 그동안의 정치 환경에 있어서 동질성이 있으면 좀 친한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걸 얼마나 의도를 갖고 질서 정리를 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시스템 공천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어느 지역은 여론조사 100%, 어느 지역은 당원 100%,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원청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막은 거죠. 그래서 경선을 할 지역은 5대5, 전략 지역은 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정말로 누군가의 개입 없이 본인의 능력, 그리고 본인 저같이 이제 현역 같으면 지난 4년간에 어떻게 어정 활동을 해왔고 이런 것들 평가받을 거고, 신인 같으면 과연 그 신인이 우리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구현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당원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50대 50이라는 비율을 통해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보다는 외형으로 보이는 파괴력은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외형으로 보이는 그런 거는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친화형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공천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 생중률이 굉장히 지금 높게 공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 활동의 연속성인 측면에서 초선에서 중재선으로 가고 이런 시스템 되게 좋은데, 이제 기존 현역 의원들이 많이 살아남고 또 청와대에서 대거 내려오면서 사실 지금 민주당에는 어떤 공백이 생겼냐면, 지역에서 정말 정치 활동을 해서 크고 싶은 일종의 이제 정치 초년생들, 저는 꼭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발탁이 이번에 굉장히 좀 적었다는 것.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여당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당을 하면서 이제 집권 중반쯤 가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잠깐만 잊혀지는 게 뭐냐면, 다음 대선을 생각을 하면서 중도로 확대보다는 이게 내 집토끼들을 좀 단속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계파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하려는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지금 굉장히 민심이 안 좋죠. 오히려 저희 지금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반문연대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통합을 할 만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럴수록 어떤 안에 갇힌 생각보다는 중도를 향한 목소리, 또 중도를 향한 귀를 여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중요하죠. 공천 결과에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네. 보태어 봅니다. 자, 김연아 의원께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예. 짧게 첨언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금태섭 의원이 이번에 경선 결과를 봤을 때 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문 반문 프레임으로 계속 좀 평가를 받는 민주당에서 좀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이번에 경선 탈락할 때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낮으셨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가 높고 낮고는 그럼 이것이 친문 프레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국 그 사건 과정에서 금태섭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좀 이번에 경선에 탈락하신 게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국민 그냥 일반 그러니까 비당원 국민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그것도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사실은 국민분들께서도 지금 대통령에게 조금 이 국정 하반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셨다. 그게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제가 여론조사 기간에 정책실장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마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보통 당내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매우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고관여층의 경우가 많습니다. 김병우 의원이 지금 동의하신 의미로 고개 끄덕여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의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중도층이나 무당층을 포함한 실제 본선의 결과와 비슷할 거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제가 여론조사 회사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고 싶고 그 비슷한 예로 과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대표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민심, 당심 받아서 당선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정현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았느냐. 오히려 친박 위주로 당이 똘똘 뭉치면서 여러 파열음이 나고 지지를 잃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이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서 일반 여론조사가 낮았다고 해서 민심도 금태섭 의원을 똑같이 심판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단언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면 그 외에 일반 민심을 측정할 수 있는 무슨 제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여론조사 하신 결과지 않습니까? 네.